내년에 여전히 좀 본토 위주의 선호도를 저는 여전히 갖고 있고, 상해 종합지수 예상치를 4천이 좀 넘을 걸로 예상을 해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은투자 리서치에서 중국 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김경환입니다. 오늘은 2022년 연간 전망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저희가 또 포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오늘은 키차트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연간 전망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년에 중국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림은 경기나 인플레이션, 그리고 올해 했던 규제나 각종 이런 타이트했던 정책들은 일단 연착륙한다라는 게 의견이고, 경기는 내년 1분기,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연간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금리 상승세를 저는 제한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 성장주에 좀 가까운 테크나 신재생 기업들 좀 주목하시는 게 중국에 대한 생각이고요. 일단 뭐 올해 정말 시장의 부양책은커녕 상당히 중국 쪽의 정책이 매우 타이트했었는데, 일단 통화, 재정, 그리고 산업규제 모두 다 이례적으로 동시에 이렇게 긴축적이었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이 왼쪽 그림에 중국 유동성, 그리고 정부 채권 발행 증가율 같은 재정정책 프락시 지표들이 거의 2년을 포개놓으면 똑같을 것처럼 좌우 대칭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내년에 중국의 유동성이나 정부 재정 관련된 지표들은 거의 바닥권에서 이제 다시 리셋되는 상태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2019년 팬데믹 이후에 이제 3년 차가 돌입하는데 정상적인 정책을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재정 정책은 이미 4분기부터 채권 발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내년 상반기로 이제 집행을 좀 땡긴다라는 얘기를 리커창 총리가 했기 때문에 재정 정책도 좀 기대가 되고요. 1분기부터는 통화나 대출, 유동성 이런 정책들이 기대가 됩니다. 내년에 이제 저희가 무엇보다 규제가 완화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크게 보면 뭐 180도 전환되는 식으로 뭐 플랫폼 규제, 뭐 각종 그런 공동부유 관련된 조치들이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는 시장이 공포를 느낀 거는 안 했던 정책들이 새로 나오고 그 밀도나 강도가 굉장히 강하면서 그 세팅 과정에서 공포를 느낀 거고요. 그래서 보시는 왼쪽에 이렇게 내수업종의 추정치가 특히 서비스업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괴롭힘을 좀 당했는데, 이런 추정치라는 건 결국에 불확실성이 이제 어느 정도 확고하게 이제 정책이 나오고 입법 이후에 정책들이 이제 어떤 모니터링 기간에 좀 돌입이 되면 좀 익숙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즉 내년에 중국의 규제는 기존에 했던 세팅의 틀을 잡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수습 기간에 좀 들어가면서 좀 휴지기가 아닐까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중국 성장률이 3분기에 4.9%까지 떨어지면서 경기 하한선이 5% 밑으로 좀 내려간 상태고,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소비심리 같은 관련된 지표나 고용이나 소득 기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의 되돌림이 이제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내년 상반기까지의 상황입니다. 일단은 최근에 중국 관련된 악재 중에서 뭐 전력 대란, 전력난, 그리고 제조업의 가동 중단, 공급 이슈, 또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제조업 쪽에 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보면 미세먼지로도 체감하시겠지만 중국의 이제 석탄 발전이 정상화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의도치 않게 공장이 꺼졌던 원인 중에 연료탄이라 불리는 이제 석탄 가격의 폭등과 그 이후에 이제 상황을 보시면 저희 예측대로 이제 10월 달에 중국 정부 개입 이후에 아주 뭐 괴멸식 하락을 시작을 해서 석탄 베이스로 된 것들에 대해서는 우려가 정점을 좀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좀 갖고 있고, 최근에 중국의 철강이나 화학, 타이어 이런 제일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의도적으로 혹시 껐다면 꺼질 수 있는 공장들도 9월 이후에 가동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수요 문제가 아니라면 전력 라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공장이 못 돌려서 이제 공급 문제가 계속 생기고 가격이 급등하는 케이스는 정점을 좀 지나갔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헝다 관련해서 이제 부동산 리스크도 사실 9월 달에 저희가 상당히 좀 이슈가 됐었던 건데요. 부동산은 업황을 더 중요시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중국 정부는 공급자, 수요자 규제에 대해서 완화 신호를 좀 보냈습니다. 내년에도 사실은 180도 규제를 완화하기보다는 공급자 쪽은 추가적인 규제를 이제 중단시키고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연착륙을 유도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대출 증가율 기준으로 보면은 이 왼쪽 그림에 모기지 관련, 그러니까 개인들, 수요자 대상으로 대출 증가율이
거의 5년 넘게 빠진 걸 보실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수요자 규제를 좀 했기 때문에 최근의 신호는 업황의 회복, 분양시장이나 거래라든지 가격의 어떤 신호를 좀 바꾸기 위해서 중점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 한 1분기 정도면 중국의 건설, 신규 착공, 또 분양시장 이런 것들이 바닥을 좀 찍고, 내년에도 분명히 채무 상환 이슈가 터지는 그런 헝다 같은 일부, 헝다보다 작은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생기겠지만 노이즈가 아닐까 생각을 좀 갖고 있고, 업황만 돌아선다면 큰 우려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1분기 정도를 바닥으로 내년에 상조하고 패턴의 분기 흐름을 예상을 합니다. 저희가 팬데믹 이후에 이제 3년차 돌입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전년비나 어떤 증가율 측면에서의 기저 효과들이 다 사라지면서 이제 진짜 수치가 나오게 되는데요. 내년에 중국은 5% 중반대 정도의 성장률 예상하고요. 팬데믹 이전이 6%좀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제 계단 형태로 이렇게 좀 내려온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저희는 옆으로 좀 횡보하는, 좀 안정화되는 그런 해를 예상을 좀 하고 있고, 대신 기존의 주도 엔진이었던 제조업이나 수출, 부동산은 조금 내년에도 좀 내려와 있는 상태고, 상대적으로 서비스나 최종 소비, 또 고정 투자나 인프라 이런 쪽이 주축이 되지 않겠나, 경기를 좀 하단을 받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의 생산자 물가로 대변되는 인플레이션 수출은 9월, 10월을 정점으로 최근에 상품 가격 하락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추세적으로 이렇게 쭉 내려갈 걸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즉, 주도주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에너지나 소재, 뭐 이런 시클리컬로 불리는 경기 민감주들이 일단 내년에 1분기까지 이렇게 생산자 물가가 정점에서 내려가는 단계에서는 부진한 원인이 여기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왼쪽 그림 보시면 3분기까지 나온 중국 A주 시장의 4,400개 종목의 순이익을 보면은 제조업이 35.7%나 차지하고 있고, 이 가운데 이제 분해해 보면은 기존의 후방 산업으로 저희 얘기하는 석탄, 비철, 철강 같은 에너지 소재 산업이 24%로 굉장히 높았고, 이게 전방 산업이 좀 수용하기 좀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이제 어떤 좀 과격한 방식으로 주가가 상품 가격이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내년 한 상반기까지 이런 과정이 이제 좀 정상화되는 수순으로 좀 보고 있고, 상대적으로 생산자 물가에 좀 민감했던 에너지 소재보다는 좀 후방에서 이제 이 원재료를 떼다 썼던 전방 산업 쪽이나 소비재가 내년에 좀 더 유리할 거 생각 갖고 있고요. 이번 글로벌 인플레 압력이 공급 부분이었고, 세계 공장 역할을 했던 중국이 가장 먼저 물가가 오르면서 수출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국이 실마리를 찾아가고 내려가는 과정에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어떤 인플레이션 압력 수출도 정점을 좀 지나고 있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리고 중국이 재고 조정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력 대란했는데 어떻게 또 뭐 재고가 쌓여 있고 어떤 재고 조정을 하느냐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보시는 오른쪽 그림에 지금 중국의 전반적인 어떤 산업별 재고의 레벨, 그러니까 0에서 100 정도 사이 지난 10년 평균 구간에서 어느 정도를 지금 재고 자산을 쌓고 있는지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초록색이 작년 6월 달이었고요. 1년 3개월이 지나서 현재 9월 현재 보면은 전반적인 산업들의 재고 비율이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좀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당연히 재고가 많거나 뭐 과잉 투자된 건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제조업이 재고 조정을 1분기까지 좀 할 것 같고, 이유는 부동산이나 제조업 관련 뭐 수출 관련 수요가 지금 현재는 내려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종합해 보면은 중국의 원재료나 상품 가격은 추가적으로 공급이 더 축소되거나 수요가 여기서 더 좋아지거나 이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금리가 억제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빠르게 축소될 걸로 저희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소비는 아쉽게도 내년에 어떤 그 성장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고용이나 소득인에 대한 기대, 그리고 기존 10년 동안 소비 쪽이나 이런 서비스업에서 고용 기여들이 높아진 상황에서 최근에 좋았던 건 제조업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이 규제도 받고 한 상황에서 약간의 이제 이런 고용이나 임금, 또 관련 기업들의 투자 심리 이런 것들이 좀 좋지 않다는 게 내년 소비나 서비스업이 아주 만만디로 좀 완만하게 회복하는 원인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 중국은 내구재, 뭐 스마트폰, 자동차 이런 거에 대한 소비 수요가 굉장히 강력하기보다는 좀 저가형 혹은 필수 소비재 쪽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계속 드리고요. 중국이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 안 바뀌는 부분이 좀 내년에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꼭 저희가 큰 틀에서 알고 있어야 국내 투자자나 중국을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주도주 찾는데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고 있고, 포럼 때 저희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큰 그림에서 몇 가지 키 차트만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보시는 11페이지 왼쪽 그림이 저희가 이제 올해 들어서 중국의 중장기 대출 중에서 산업별로 어디로 나가는지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고공행진하면서 초록색 선 이렇게 위로 올라간 거는 전체 평균 10%보다 2배나 많은 26%씩 이렇게 증가한 거는 제조업과 중공업 쪽으로 나간 대출입니다. 중국의 돈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보여드리는 그림이고, 추세적으로 지금 계속 떨어지고 특히 올해 들어서 8%대까지 전체 10% 증가율보다 더 밑에 있는 거는 당연히 부동산하고 또 서비스 관련, 또 플랫폼 기업들이나 이런 쪽 포함이 된, 그러니까 내수 업황이 안 좋은 것도 좀 있었고, 전체적인 대출 수요가 캐펙스나 설비 투자를 하려고 하고, 또 신재생 쪽이나 테크나 이런 쪽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제조업들의 수요들이 굉장히 높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큰 그림에서 내년에 돈들이 이렇게 갔던 기업들이 결국 여전히 주도주의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부동산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돈이 차단되고 나머지 돈들이 제조 신재생으로 좀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제 그런 흐름을 주도주가 결정할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쁜 에너지 사용을 억제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나쁜 대출을 억제했고, 나쁜 에너지 사용은 즉 석탄이고요. 석탄이 지금 만드는 이슈들은 국내에도 지금 뭐 요소수 부족이나 마그네슘 부족 같은 이런 공급 차질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데, 중국은 내년에도 연료통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은 또 어떤 뭐 동절기 혹은 하절기 이렇게 수요가 몰릴 때 생산을 제한시키거나 석탄 사용을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전환 위험이라는 게 항상 있고, 신재생 쪽이 새로운 사이클링을 확고하고 기존의 석탄이 의도적으로 낮춰지면서 생산 제한이 걸리는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연결고리로 마지막으로 나쁜 생산이 억제된다는 것도 저희가 계속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국은 에너지 집약형 산업, 즉 철강, 화학, 비철, 뭐 건자재, 뭐 히토류나 석탄, 뭐 이런 전반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좀 많이 하는 쪽에 대한 억제를 하는 그림이고, 올해 9월에도 전력 때문만이 아니라 실제로 의도적으로 끈 지역도 꽤 많았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올해 뭐 알루미늄이나 폴리실리콘이나 히토류나 이런 것들의 가격 상승은 여기서 주도했습니다. 또 저희는 이게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공급 쪽을 제한하는, 특히 석탄 베이스로 된 화학이나 정유 관련된 이런 품목들이 수시로 중국에 수출 제한이 걸리거나 생산이 좀 제한되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보시는 표에 있는 품목들도 국내에서 좀 잘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요거 관련 기업들이 결국에 높은 가격이 이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내년에 인플레이션 전체적인 건 내려가지만 개별 품목이나 테마는 항상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전기료 인상도 연결해서 좀 말씀드리면, 결국에 중국 정부가 나쁜 생산을 억제하는 수단으로서 전기료 인상을 시작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상 10년 만에 완전 시장화를 시키고 굉장히 바닥에 온 전기료들이 석탄 발전이나 화력 발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전기값이 올라간다는 거는 최근에 이제 이런 전력 대란을 무마하기 위한 뿐만이 아니라 결국에 관련된 에너지 집약형 산업들이 도태되거나 혹은 구조조정의 압력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관련된 품목들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계속 월보를 하면서 중국의 전기료가 오르고 이런 이제 여파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전략적으로 보면은 신재생이 주도주인 데는 변함이 없고요. 올해 나쁜 대출이 억제되면서 그 돈들이 계속 신재생 분야, 그리고 신재생의 경우는 계속적으로 중국 정부가 대출이나 채권 지원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설치된 원재료 쪽이든 전기차 쪽이든 전체적으로 상대적으로 재석 투자기에는 답처럼 정해진 게 아닌가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굉장히 좋았던 전기차나 혹은 일부 이제 에너지 리튬이나 이런 배터리 관련된 소재 관련 기업들은 좀 내년에 베타가 내려가고, 상대적으로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거는 역시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수소 관련 직접 투자되는 산업들이나 운영업체들, 또 신형 인프라라고 해서 중국이 내년에 재정을 집행했을 때 돈이 들어가게 될 ESS 같은 에너지 저장 장소나 특고압 송배전 이런 대표 기업들을 저희가 추천을 드릴 예정이고, 이거는 그냥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으로 신재생 분야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역시 테크 소부장으로 대변되는 성장주 쪽에서 좀 하드웨어 쪽이나 제조 쪽에서 이제 반도체나 소부장 기업들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개별 기업보다는 상해 과창판이라 불리는 스타 50 지수를 계속적으로 좀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다. 즉 중국의 이제 베이징 거래소도 이번 생깁니다만 큰 기업들이 몰려있는
상해 과창판이나 창업판 이런 쪽에 테크 그리고 바이오테크나 소부장 기업들이 좀 이렇게 집약형으로 있기 때문에 성장형 지수를 좀 내년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걸로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 중국에서 주도 업종들이 신재생 테크 이 두 가지 중심이고, 이제 생산자 물가가 내려오면서 그걸 떼다 쓰는 원재료 부담이 커서 마진이 눌렸었던 기업이 반대로 이제 턴어라운드 업종이 될 텐데요. 역시 이것도 전자나 가전, 기계, 신재생, 그리고 음식료나 소매 유통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관련 테마나 업종의 대표 기업들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증시는 내년에 여전히 좀 본토 위주의 선호도를 저는 여전히 갖고 있고, 상해 종합지수 예상치를 4천이 좀 넘을 걸로 예상을 해놨습니다. 근거는 올해 같은 실적 장사는 아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실적이 역시 15에서 17% 정도 증가하고,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올해 대비 상당히 내년에 오히려 중국은 긴축이 아니라 완화적으로 갈 수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년에 좀 비중 확대 의견과 함께 상해 종합지수 밴드를 좀 높여놨고요. 상대적으로 시클리컬이나 가치주보다는 성장주나 소비주가 좋기 때문에 보여드린 상해 종합지수보다 오히려 상해 과창판이나 심천 쪽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포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포럼에서 또 자세히 또 관련 주도주들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전반적인 중국의 내년의 매크로 정책, 주도주의 환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